오늘은 이제 판결의 편취를 하는데 그 이전에 기판력의 요 기본적인 작동 요것을 다시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도 조금 얘기했던 거가 있었는데 이 판결에 무언가 결론이 나와서 확정이 돼서 구속을 받는다 기판력 얘기인데 이 판결에 뭔가 기망적인 뭐 이런 것으로 판결에 이 내용이 결정된 그 판결이 이루어진 절차가 진행된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 측면에서 판결이 뭔가 의도로 해서 편취된 경우 이것이 기판력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의 입장에서 기판력과의 한계 접점에서 판결의 편취라는 영역이 있어요. 판결의 편취라는. 지금 하나 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공시송달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소장 부분이 송달되고 변론에 있어서 준비서면 등이 제출되고 그래서 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이 송달돼서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해서 다시 다투고 아니면 그냥 항소기간이 도가하면 확정되고 뭐 등등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이 열리고 또 상고를 하고 등등 해서 확정이 됐다. 했을 때 그 확정된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거고 실질적 확정력은 우리가 기판력이라고 해서 2차전이 등장했을 때 앞사건이 작동을 하는 앞사건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그게 기판력인데 그대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이런 판결의 편취 중에 지금 송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 송달 좀 아까 얘기했던 여러 차례 판결이 결론이 마무리가 되는 와중에 송달이 되는 곳곳에서 문제가 있었던 이 상황 중에 공시송달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공시송달은 그럼 어떤 때 어떻게 요건하에 하느냐는 소송법 여기 190 좀 어디 언저리에 공시송달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주소를 갖다가 추적 끝에 더 이상 이렇게 추적 못했을 때 만약 원고 입장에서 꼭 뭐 피고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은 원고 입장에서 피고의 주소가 최종적으로 파악하고 추적하고 이게 못하면 이 재판 절차, 판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송달을 어떻게 해주냐면 공시를 해요. 옛날 개념으로 치면 법원 게시판에 공시하는 거고 요새는 대법원 사이트 인터넷 가서 보면 여기에 송달이 있을 거예요. 송달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공시송달되는 란이 대법원 사이트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여기가 공시송달되고 있는 게 여기 들어가 보면 막 있어요. 나와요. 지금 어떤 사건들이 공시송달되고 있다고 하네요. 막 승계집행문, 배당기일 통지, 지금도 송달되는 게 나오는데, 하여튼 공시라는 건 옛날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인터넷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송달할 서류를 사무관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서랍액 같은 데다. 그러니까 이 송달 받을 사람이 송달을 받고 나서 자기의 주장을 방어로 변명을 펼친다라는 기능이 송달이라는 이름을 쓰긴 하지만 사실상 그것에 노티스해주는 기능이 거의 작동을 못해요. 내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속 그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공시송달되는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하고 동서남북 네 곳하고 하루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법원 게시판 보면서 오늘 나한테 송달이 게시된 게 있나 하고서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는 그런 확률이 무진장 높은 거예요. 지금은 뭐 인터넷에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기 변명을 펼칠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그 기능을 공시송달은 사실상 못하는데 그래도 그 송달이란 말이 붙어 있다는 것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송달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은 그렇게 되니까 그 상대방이 자기 변명을 펼칠 기회를 확보하는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역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추적을 못하는 식으로 꾸며가지고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서 절차를 진행하는 이런 타입에 의해서 의도한 판결을 끌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원피고로서 싸움을 한다면 상대방이 나름대로 변명을 펼치면서 하니까 정식의 승부로서 이기냐 지느냐의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공시송달이 되면 사실상 모르니까 못 오고, 법정에 못 오고, 변론을 못 펼치고, 자기 반박을 못 하고, 원사이드하게 이 절차가 진행돼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그건 결국 형사적으로도 사기 비슷하게 뭐 아니면 사문서 의조 이런 게 짬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도 빈번하게 있어요. 뭐 그런 토지 브로커 등이 뭐 있어가지고 상당히 방치된 땅 같은 걸 우연히 발견하고 등기부를 떼보니까 뭐 등기부에 옛날 어느 때 소유자로 올려갔는데 지금은 거의 해외 이민 간다든지 뭐 뭔가 이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쓱 그 뒤에 주소는 등기부에 올릴 때 주소 이후에 해외에 가 있다든지 뭐 그 뒤에 주소가 어디로 가 있는데 쓱 그 애초의 주소만 한번 쓱 보내봐요. 그럼 당연히 그 주소는 지금 어떤 엉뚱한 사람이 있는 뭐 이런 주소 정도니까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시송달을 딱 신청하고 이제 증거 같은 걸 자기가 그 땅을 매수했는데 등기가 아직 못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다 해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딱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조된 뭐 매매계약서 같은 걸 내가지고 원사이드하게 이게 해서 판결이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공시송달을 이용해서 판결에 편취하는 경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판결을 얻어내요. 그런데 이런 판결의 편취에 대해서 구제수단이 뭔가 했을 때 기판력이 작동하는, 이런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기판력이 작동하니까 확정되기 전이라면 상소를 하면 되는데, 뒤늦게라도 알면 여기에 대처하면 되는데, 지금 언젠가 이후에 자기 땅이 그렇게 그대로 온전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엉뚱한 사람한테 가 있고,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판결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쪽 원래 주인 입장에서 보면 패소 판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나 봤더니 공시송달로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판결의 편취적인 상황이에요. 공시송달로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된 거예요. 정상적인 공시송달이라면 그거는 마련된 제도를 이용한 거예요. 정상적인 공시송달의 경우는 혹시 피고가 그 항소 기간을 지키는 것, 2주간에 판결문이 송달된 때부터 2주간 항소 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판결문이 공시송달됐다든지 해서 사실상 몰랐기 때문에 2주간 내에 항소를 못해서 확정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 항소를 갖다가 보완하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이라는 173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송달 등으로 송달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서 소송행위, 즉 이때의 소송행위는 상소라는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것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서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으로서 공시송달된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이라도 추후 보완이라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 항소를 하겠다라는 식의 이런 구제수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시송달이 있다고 해서 또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이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경우는 이 반대쪽이 의도적으로 공시송달을 설사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나쁜 의도로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쪽 입장에서 내가 뭔가 아파가지고 잠시 집을 떠나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처리돼서 항소기간을 못 지킨 꼴이 됐다, 뭐 등등 뭐 이런 어떤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나타내는데, 과연 아파서 그런 거 정도에 있어서 뭐 그런 게 볼 건가? 뭐 해외여행에 한 장기간 해외여행을 한 6개월 갔다 왔더니 그렇게 됐더라. 그 경우에 공시송달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서 볼 건가? 뭐 등등은 좀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접근은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뭐 이런 등등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당연히 판결의 편취는 당연히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를 깔아뭉개고서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나를 갖다가 셧아웃 시켜놓고서 지금 판결을 그쪽이 받아간 거니까 그런 판결의 편치에 공시송달로 있었던 경우에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한 판결의 편치라면 상대방 지금 당한 입장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는 게 거의 될 가능성은 있지요. 되겠어요? 그런 사실을 안다면. 그런데 이런 공시송달의 경우에 판결의 편치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서의 지금 다시 항소를 한다든지 하는 소송의 추후보안 말고 기판력 그 자체를 깨트리고 싶은데 다만 기판력을 우리가 깨는 제도 중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451조 1항의 재심 사유로서 11가지 사유를 상정해 보면 돼요. 451조의 11가지. 그러면 11호 사유에 있어요. 공시송달의 경우를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 11호 사유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5호 사유 등에 보면 처벌받을 형사적인 어떤 행위로 인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재심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송법적 구제수단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안이나 재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더 이제 생각이 나아가서 재심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이 확정된 판결을 취소시키는 소송을 한번 벌여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취소시켜야지, 취소시켰다라는 것은 전소 확정된 판결이 제거되니까 지금 우리가 판결의 편치에서 생각하는 구제 방법은 곧바로 내가 그래서 뺏긴 것에 대해서 그 판결을 통해서 내 것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한 값어치에 대해서 첫 번째, 그냥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세요. 재심의 경우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재심 사유가 있다고, 즉 11호, 5호 이런 사유 등을 얘기하면서 제거시키니까 그게 제거됐다라는 전제하에 다시 내가 똑같은 소송을 이제 내는 데 있어서 그게 모순적인 관계의 반대 형상으로 낸다든지 했을 때 기판력이 걸리느냐 아니냐에서 제거됐다라면, 재심에 의해서 취소됐다라면 기판력에 걸리지 않고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판결의 효력이 작동하는 전제하에, 기판력이 작동하는 전제하에, 즉 재심에 의한 취소 없이 내가 뺏긴 것에 대해서, 내 거 가져간 것에 대해서 뭔가 반환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당이득, 그것을 손해배상으로. 이해하겠어요? 그랬을 때 걸림돌이, 이 확정된 판결이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게 그쪽이 뭔가 편취적으로, 기망적으로, 나쁜 의도로, 범죄적으로 가져갔지만 일단은 이 기판력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래서 재심을 해야 된다라는,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재심이 필요하지 않다는 스펙트럼 양쪽이 있어요. 재심을 해야 된다. 재심으로 해야 된다. 재심으로 하지 않고도 된다. 그러면 그 중에 그 다음에 실제 이 돌려받는 것 중에 원래 가져갔던 것을 그대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거와 손해배상 쪽으로 이것을 갖다 회복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조금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부당이득은 앞 사건을 아까 말한 뭐예요? 그대로 빼앗아간 것을 부당이득은 원상회복으로 돌리려니까 기판력이 있는 판결을 그대로 뒤집는 꼴이 되니까 그 경우는 기본적인 지금 입장은 재심으로서 취소시켜서 돌려받아야지 그냥은 안 된다고 그래요. 반면 손해배상의 경우는 절충적인 입장이 지금 일반적이에요. 그럼 절충의 그 중간 입장은 뭐냐면 당사자가 절차적으로 자기의 방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현저하게 그것이 박탈됐다라고 보인다면 재심에 필요 없이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연습책 교재를 보면 일단 702면에 보면 편취된 판결이더라도 효력은 있는 거다. 효력은 있다. 그래서 재심 사유로서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재심 사유를 찾아서 취소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있다. 그 다음에 703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으로서 173조에 그런 상황의 설명이 있네요. 그런 상태에서 705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떨까인데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재심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 사이에 제한적 재심 불효설이 현저하게 이 사람의 절차 보장 등이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절차에 관여하는 이런 것이 박탈됐을 때, 기본권이 박탈됐을 때는 재심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판례를 보면 706면에 밑에 원문에 보면 좀 굵은 글씨로 밑에서 넷째 줄쯤 보면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배제시키는, 방해하거나 그 다음에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즉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707면으로 가서 근본적으로 침해된 이런 경우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확정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재심 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해서 제한적 재심 불효설의 입장이라고 한다. 그런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재심이 필요하지만 이런 절차적 기본권이 박탈된 이런 구체적 어떤 상황에 비춰서 재심에 필요 없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절차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앞에서 공부가 지금 됐으면 이해가 될 텐데, 혹시 안 됐으면 자백간주로서 판결이 내려지는 판결의 편치 타입도 있고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판결의 편치 타입이 있는데, 지금은 공시송달로 진행이 됐어요.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계속 내가 증거법에서도 얘기했듯이 자백으로 간주된다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소송적인 우리의 처리 테크닉은 뭐예요? 인정하는 꼴로 취급한다, 자백으로 간주한다, 이런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에 자기가 반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자백으로 본다라는 자백간주의 테크닉에서 하나 중요한 건, 공시송달로 된 경우는 사실상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노티스해 줬다라는 기능을 공시송달의 경우는 전혀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자백간주에서 무변론 판결의 자백간주로 따른 무변론 판결의 경우라든지 150조 사망 1항 등에 있어서의 자백간주의 그 규정 등에 가서 보면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하는 조문이 나오는 거고, 조문이 없더라도 지금 이론적으로 공시송달의 경우는 왜 제외되는지를 계속 내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시송달의 이 경우는 자백간주적으로 해서 셧아웃 시켜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실제는 정상적인 소송처럼 하는데 공시송달을 받은 피고가 법정에 못 올 가능성이, 그때 그렇게 공시송달 시켜서 작전을 쓰고 있는데 당일날 어찌 됐는 일인지 헬레레 되고 나오면 이쪽이 더 황당해지죠. 당연히 못 나올 것을 전제로 해서 뭔가 가짜 서류 만들어서 몰아붙일 계획으로 법정에 갔는데, 이 공시송달로 갔던 이 지금 상대방 따돌리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서 친척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면 그거야말로 황당하죠. 근데 지금 보통은 못 나올 거라는 거죠. 공시송달의 경우는. 그렇죠. 못 나올 거지만 그렇다고 자백간주는 아니에요. 소송을 하는 건데 이쪽이 의조된 서류라든지 허위 증언을 해줄, 이 같은 팀의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공격에 들어갈 때 그쪽이 법정에서 맞서가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따지는 이 작업이 사실상 안 이루어지니까 약간 원사이드하게 진행되고, 법원이 나름대로 챙겨보겠지만 그런 증거 등이 반박당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투여되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 승소 판결을 이쪽은 걷어낼 수 있고, 그쪽은 영문도 모른 채 공시송달에서 자기 권리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꼴을 당하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상황이 현저하게 있지, 이런 상황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이 이 사람의 자격 기본권의 침해적인 상황으로까지 볼 수 있다면 그런 경우까지 꼭 재심이 필요한 건 아니다. 재심 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 되겠죠? 되겠어요? 그럼 이 판결의 편치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치가 아니고 따돌린다고 해서 이 자백간주로 이기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백간주로 따돌리는 경우는. 이때는 이제 피고 측을 누구를 하나 내세우냐면 원래 진정한 권리자인 척 자기네 팀원을 하나 내세워요.
그래서 거기에 제대로 송달되게 하고 그 사람이 원래의 그 갖고 있는 권리자인 척해서 받은 다음에 법정에 안 오는 거예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편취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이쪽 같은 팀원들이 피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측이 이전 등기 뭐 자기 거다, 원래 자기 건데 지금 피고가 갖고 있다라고 난리는데 그 피고가 자기네 팀이에요. 그래서 법정에 와서 반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송달 자체는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누가 받은 거예요? 자기네 팀이 받은 거죠. 사실상 인척하고 받은 거죠. 그래 놓고 안 오는 거예요. 법정에 안 오니까 자백간주로 판결의 편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한 처리 테크닉은 학설과 판례가 좀 나뉘어요. 학설과 판례가 나뉘어요. 자백간주로 인한 판결의 편취의 경우에는 학설과 판례가 나뉘는데, 그런 류의 판결의 편취는 699면의 판결 편취의 유형 중에 4번이에요. 700면의 둘째 줄 4번 동그라미 4. 피고의 주소를 허위 주소로 하여 그 주소에 소장을 송달하게 하고 이제 같은 팀원이 송달받고도 원래 그 권리자 피고로 삼은 사람이 송달받은 것처럼 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다든지 법정에 안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제자백, 자백간주로 인한 이쪽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류의 편취 타입이 있다. 이 타입에 대한 구제수단은 학설은 공시송달과 마찬가지로 451조의 그 1항의 11호의 공시송달적인 상황에서의 그 11호 사유로 이 경우도 처리하려고는 해요. 공시송달의 경우는 11호가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백간주적인 지금 판결의 편취사항은 11호가 그런 비슷한 상황을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딱 그 상황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백간주적인 상황에 대한 거는 11호가 딱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송달이 뭔가 이게 제대로 안 된 이런 상황을 굳이 이 경우도 11호 사유로 포함해서 보면 되지 않겠느냐가 학설의 입장이에요. 학설의 입장이에요. 반면 판례는 이 경우는 재심이라는 거는 확정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 경우는 원래의 권리자, 원래의 지금 권리자가 제대로 송달받은 게 아니니까 송달을 전제로 한 항소기간 2주간을 지났다라는 얘기도 할 필요 없다. 원래의 그 지금 타깃으로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송달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송달을 전제로 한 2주간의 상소기간이 도가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니까 설사 형식적으로는 확정된 판결이 그 사람 명의로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당한 사람 명의로 있는 것으로는 나와 있지만 그 사람 판결로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지금이라도 마음껏 항소할 수 있다. 확정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판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78년인가 판례가 아마 그런 입장의 판례가 있어요. 실제 그런 타입의 판결의 편취에 관해서는 어디서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요. 955면 등에서 나중에 11회 이 연습문제 11회 2에 가서 보면 954면에 보면 판결의 미약정과 항소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78년도 판례 나오네요. 판결의 미약정과 항소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주의할 것은 11-1의 이 문제는 11-2의 이 문제는 지금 판결의 편취이자 대표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좀 특이한 거니까 이 문제가 이 판례는 아니에요. 지금 이건 설명으로만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11-2에 좀 아까 내가 설명해 준 것은 그 문제의 해설로 쓰이는 건데, 지금 편취된 판결의 지금 상황에 대한 판례 그건 아니고 일반적인 설명인데, 그러니까 설명으로는 지금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편취된 판결의 유형 중에 자백간주적인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진 판결의 편취는, 판례는 아까 말한 78년도 판례처럼 항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테크닉으로 이 사람의 구제수단을 주는데, 학설은 그쪽보다는 재심에 의하되
사유는 11호 사유에 준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학설이에요. 이해할 수 있지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돼요. 되겠어요? 됐어요? 질문. 특이한 입장이 하나 있어요. 706면에 보면 여러분 모든 교과서에서는 재심필요설, 제한적 재심불효설, 재심불효설 세 가지만 설명되는데 이재환 판사가 706면에 기판력 부정설이 하나 있어요. 결국은 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소송물이 틀려버리더라고 그냥 다이렉트로 접근을 해버려요. 원래 사건은 이전 등기 해간 사건이잖아요. 원래 사건은 편취돼서 이전 등기 가져간 사건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것을 뭔가 구제를 받는데 손해배상으로 치고 들어간 것은 원래의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든지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 확정된 판결을 뭔가 어기는 기판력이 작동할 국면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거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소송물이 틀리다. 소송물이 틀리면 기판력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무슨 재심 얘기까지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접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못 보는 건데 그런 발상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질문. 그럼 부당이득 관련해서는요, 그냥 학설 판례가 뭐 이렇게 양장 다 재심으로 취소한 다음에 해야 되나? 손해배상만. 부당이득의 경우는 만약에 학설 중에 재심이 필요하다가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 부당이득에. 어디서? 부당이득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 빼앗겼어. 편취돼서 빼앗겼어. 찾아오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적인 부당이득으로 가져오는 데 대해서 공시송달을 갖고 지금 질문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청구를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지금 볼 거냐는데 재심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 말고 뭐가 또 있냐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대부분은 재심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대부분. 부당이득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또 960년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재심 필요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앞 사건에 기판력이 걸리니까 재심 필요설이고 학설도 뭐 여기에는 크게 뭔가 다툼은 안 보여. 지금 그 부분 질문한 거지. 재심 필요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재심이 필요하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랑 부당이득 반환 청구랑 내가 좀 아까 하나 소송물이 틀리다 손해배상 청구한 것에서 또 뭔가 교과서는 없지만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학생 수준이지만 이제 나의 이런 취지를 전달받았으면 구상을 해봐. 왜 다를까? 아까 언뜻 내가 얘기했는데 교과서도 없어. 그냥 나도 지금 순진한 생각이야. 순수한 생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원래 청구에 아까 뭐라고 했어? 모순관계 반대관계에서 표리일체 반대 형상. 그런 생각 해봐. 곧바로 간 거 그냥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 그대로 어기는 거잖아. 물론 이제 판결에 편치가 있어서 그렇지 편치 무시하면 간 거 그대로 내놓으라는 거는 이미 승부 가는 게 맞다면 편치돼서 지금 문제지 가는 게 맞다면 찾아오는 거 인정 안 돼야 되지. 그거 그대로 소송물은 틀리지만 눈으로 보는 소송물은 틀리지만 반대 국면이니까 반대 관계니까. 그렇지만 손해배상은 같은 소송물이 아니다. 아까 이재환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반대 소송물도 아니고 반대 관계도 아니라면 걸릴 필요 없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지. 소송물이 틀리되 모순 반대 관계면 걸릴 여지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아닌 손해배상은 걸릴 여지가 없지. 여기 589면에 담배소송 엊그제 최종 판결 나왔죠. 폐암 환자들이 기각당했죠. 역학
역학적 인과관계 이론 뭐 이런 등등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런 논리죠. 이 폐암 걸린 사람들이 담배를 핀 이런 상황이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담배를 상당히 20, 30년 폈지만 이 사람이 꼭 담배 펴서 폐암 갔다고까지는 하는 그 개별적인 인과관계는 없죠. 큰 틀의 인과관계는 뭐 그것도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지금 폐암 걸린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폈더라. 오래 지속적으로 폈더라. 이 정도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는데 과연 그럼 이 사람들이 담배 폈기 때문에 그러냐? 그거지. 다시 폐암에 걸렸어. 담배 핀 사람들 폐암에 걸려. 근데 이 사람 담배 폈어. 그렇다고 이 사람이 담배 펴서 폐암 걸렸냐? 그건 아닐 거라면. 그러니까 이 역학적으로는 담배하고 폐암이 인과관계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30년씩 담배는 폈는데 개별적으로 그럼 이 사람이 담배 펴서 죽었느냐? 아니면 또 다른 뭐 때문에 죽었느냐는 알 길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근데 지금 이쪽은 자꾸 담배 폈던 거다 라고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인정해 주지 않는 거지. 그 개별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해 주지 않는 거지. 개별적인 근데 큰 틀에서 역학적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돼. 이 결과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인과관계를 인정해주면 역학적으로 인정되는데 그러면 나도 그 무리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꼭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랬느냐는 또 보장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되니까 지금 담배 환자들이 폐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이전에 하고 싶은 판결인데 최종적으로 나왔네. 이 판결은 15년간의 싸움이었지.